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4년 1월 6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프리카TV가 올 2월에 트위치 철수 인해서 수혜주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2024년 새해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다같이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배경에는 미 연준의 회의록 공개의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는데 인하 시점에 대한 부분이 없었고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설명했듯이 올해도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죠. 금요일 밤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12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 건수가 21만 6천 건 나왔고요. 실업률은 3.7%를 찍었는데 실업률 추이 보시면 반등했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낮은 수준 유지했고요. 고용 건수도 계속 반등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반등이 크진 않고 2021년 고점부터 보면 추세적인 하락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 참여율이 62.8%에서 62.5%로 마이너스 0.3% 떨어졌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시장에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노동 참여율이 좋은 상태에서 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임금은 올랐어요. 그래도 시장이 한숨 놓은 부분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습니다. 34.4시간에서 34.3시간으로 감소하면서 11월에 주간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이번 12월이 평균 임금 증가율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고용이 견고하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해석을 자꾸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테니까 계속 그런 쪽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PMI가 발표됐는데 50.6을 찍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그러면 시장은 오늘 좀 다시 한번 조정권을 보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시장이 일단 하락이 멈춘 배경에는 서비스 PMI 지수가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락을 보이면서 조만간 50을 깰 수도 있다. 그러면 50을 깨고 내려오면은 결국은 경기 수축 구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하락은 일단 멈춘 상황이에요. 하지만 후티 반군에 의한 홍해 리스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어요. 유럽 핵 물류비가 2배다, 뭐 3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류비 증가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고 유가도 또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해소되지 않으면 의외로 인플레이션 재부각으로 시장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유가 같은 경우 WTI 가격이 지난주에만 해도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가 홍해 운한 다시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테러 맞고서 전면 중단 발표했죠. 그리고 이란에서 또 테러 사태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유가가 급반등했는데 자, 이 76불야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76불을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 세력들이 의외로 강한 수급을 또 동반할 수도 있어요. 이 원자재 시장은 재료 해석에 따라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아쉽지만 인플레이션 부담이 다시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이슈가 반영되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도 어느덧 다시 4%를 회귀했습니다. 자, 4%대 다시 복구했는데 물론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추가적으로 조정라도 상승하면서 지난번 기술적인 자리 이 4.3%대를 다시 한번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진입하면 재차 조정버리게 될 거예요. 페드워치의 금리 전망을 보면 지난주만 해도 금리 인하 쪽에 73%대 지지를 보였다면 금주에는 63%대로 쪼그라들었고 반면에 금리 동결 쪽은 11%대에서 지금 31%까지 증가했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금리 전망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 11일에 CPI가 발표되고 나서 이게 동률로 가거나 역전되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적 조정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네, 그만큼 시장이 급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연준에서 이미 회의록에서 밝혔듯이 금리 고점에 대한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고 다만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만 조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금리 인하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생기면 오히려 내가 노렸던 종목들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연준 회의록이 악재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일단 지난번에 통화정책 회의 이후 급등한 지점까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CPI 이후의 반응이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좋지 않아서 추가적 조정이 나와도 이 14,000에서는 또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거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환율이 또 튀어버렸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건설사 PF 부실이 또 확대된다, 이런 우려가 나와서 환율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수급이 좀 꼬이는 그런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도 역시 이 자리에 가면 다시 또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무너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는데 변동성이 작냐 크냐의 그런 문제뿐인 거예요. 자, 고객 내탁금이 빠르게 증가했다가 일부 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거의 60조 가까이 늘었다가 지금은 56조 9천억 정도로 조금 줄었는데 그래도 50조 이상에서 지금 놀고 있잖아요. 이 50조 이상에서 계속 고객 내탁금이 놀면 큰 폭의 지수 조정이 나온다거나 대형주들의 조정이 깊어지면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고객 내탁금 추이 계속 추적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시장에 문제가 크다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 나올 때 코스닥이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급반등 나오면서 추가적 조정이 안 나오고 오히려 견조한 흐름을 보였잖아요. 이런 부분이 시장이 당장 끝난다는 게 아니라 잠시 수급에 의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인 아프리카 TV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네이버의 취직이 돌풍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트위치에 구독 승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아프리카 TV도 트위치에 구독 승계가 가능하고요. 다만 트위치의 스트리머들이 아프리카 TV로 가는 것보다는 네이버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취직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요, 지금은 네이버의 취직으로 많이 이동을 한다 해도 결국은 아프리카 TV 쪽으로 다시 옮길 수도 있고 아프리카 TV가 여전히 좋은 반응을 보일 거라고 봐요. 그런 유저층에서는 그 배경은 네이버는 아무래도 브랜드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규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19금에 대한 규제는 일부 해제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TV하고 네이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아프리카 TV가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마치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즈니가 OTT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넷플릭스가 큰 위기다라고 했지만 결국 뚜껑 열어놓으니까 어때요? 디즈니는 디즈니를 볼 사람들이 따로 있죠. 그러니까 우리 무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아시아 시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미국 본토에서는 디즈니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래서 무빙을 좋아했던 팬들이 저게 넷플릭스에서 했으면 글로벌 대박 났을 거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하고 네이버가 그런 차이점들이 지금은 부각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차 한번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트위치의 대표적인 스트리머 중에 우악굿이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프리카 TV로 가기로 확정을 졌습니다. 지난 5일 방송에서 본인이 직접 밝혔다고 하죠. 그리고 아프리카 TV도 기존의 그런 이미지를 조금 더 바꿔보려고 사명도 숲으로 변경하고 BJ라는 명칭 대신에 스트리머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고 별풍선도 새로운 명칭을 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아프리카 TV는 어차피 브랜드를 바꾼다 해도 B급 감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감성 자체가. 그게 또 맞고, 왜냐하면 B급 문화를 소비하는 유저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TV는 자체 제작 콘텐츠들이 많죠. e스포츠 관련된 여러 콘텐츠들이 많은데 전체 콘텐츠별 트래픽 비중을 보시면 게임이 압도적입니다. 69%. 그리고 버라이어티, 스포츠, 취미, 기타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게임 유저들이 아프리카 TV를 많이 본다는 거고요. 올 6월에는 사우디에서 e스포츠 월드컵이 열릴 예정입니다. 빈살만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거 할 때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미리 이런 것들 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규모 이벤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1월 15일부터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 열리죠.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김민재 주요 선수들이 다 참여해서 우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2월 10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높고 성적이 좋으면 뭐 아프리카 TV에 대한 관심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런 스포츠 이슈 있을 때 아프리카 TV에서 계속 이슈 만들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7월에는 파리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는 여러 가지 경기들이 펼쳐지고 또 여러 이슈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슈에 따라서 아프리카 TV의 그 스트리머들이 자신들의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미리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지만 별풍선이라고 불리는 기부경제 선물 거래액이 꾸준하게 증가합니다. 2022년도에 분기에 600억을 한번 찍었는데 2023년에는 전부 다 600억을 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내년도에도 이것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 광고 매출 쪽에서는 조금 주춤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 조금 주춤했지만 2024년도에는 트위치에서 넘어온 우악꽃이라고 하는 인기 스트리머도 있듯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e스포츠 월드컵이라는 대형 이벤트, 또 여러 가지 스포츠 대형 행사들이 있어서 아마 광고 매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국증권이 추정한 실적 전망치 보시면 2023년도에는 매출액이 3,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840억, 2024년에는 3,800억의 영업이익이 930억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4%, 25%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거든요. 이 정도 수준이 나오면 PER을 한 20배 정도 가까이 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프리카 TV의 시총 보면 1조가 안 되는 수준이죠. 앞전에 보셨듯이 치즈직이 지금 시장 평가가 1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는 아프리카 TV는 1조도 안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변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보면서 매매하자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거래량 터지고 장대 양봉의 상한가 같습니다. 이날 이제 트위치에 공식적으로 철수회가 나온 날이고요. 그 상한가 이후에 중심균형가 근처까지 조정이 나오고 다시 반등 시도해서 이 상한가 위에서 지금 고공전투하고 있어요. 거래량 다 죽여놓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잘 들어와 있다면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할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개인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른 대응이 가능한 사람은 이 저점, 최근에 이 저점 때 꼬리 달고 반등하고 꼬리 달고 반등했던 저점 대에서 빠른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매매하면 되겠지만, 그런 빠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최소한 8만 원을 깨고 이 7만 5천 원 근처까지 떨어지는 구간, 이 구간을 노렸다가 매매하는 전략이 훨씬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요, 긴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꼬리를 달았죠. 이건 주봉상입니다. 그런데 그 꼬리들을 다 장악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갭 구간 나왔고요. 그러면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올 때 이 8만 원이 깨지면 갭을 메우러 내려오겠죠. 이렇게 메우러 내려오는 공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전략, 이 전략을 쓰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앞전을 돌려보면 엄청난 급등을 하고 다 되돌렸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1년 내내 박스권에 갇혀있던 자리에서 움직이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와서 떨어져도 단계별로 떨어지고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기아차 보시면 기아차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글로벌 증시 급락 때 같이 급락 나왔고 현대기아차 모두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고 수급적으로 좀 꼬였습니다. 그 꼬인 수급의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하면서 꼬였어요. 외국인들은 일부 팔긴 했지만 아직은 적극적으로 팔지 않고 있죠.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은 역시 수급 문제입니다. 뭐 기아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미 다 시장에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일본의 엔고가 될 때 현대기아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엔저가 되면 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조정받는데 도요타 자동차는 올랐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달러가 오르고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 혜택을 도요타 자동차가 일부 받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환경이 될 때 분할 매수해서 반등하면 분할 매도해서 빠져나오고 이 샀다 팔았다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사서 들고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계속 세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예상보다 견고한 B급 문화 세상.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